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한동안 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다시피 했던 네.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 네. 청문회 동시통역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네. 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해준 네. 쿠팡 사태. 네.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지만 지금은 한미 간의 자존심 대결도 네. 되기도 하고 불려온 기업인은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욕을 덜 먹는지에 네. 대한 또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네. 뭐 다들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접근이 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야, 쿠팡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조리돌림 당해야 되냐 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여튼 괘씸하긴 하다 네. 또 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은 법무법인 DLG 안희철 대표 변호사님 뭐 거의 소송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쿠팡 변호사였으면 과연 어떻게 조언했을 거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실 거고요. 네. 요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고 쿠팡은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네. 과하게 욕먹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쿠팡에 대한 뭔가 공격의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쿠팡이 되게 어설퍼 보여도 네.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 거야라든지 뭐 그런 게 뭘까?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네. 더럽구치사에도 그냥 사과하고 말 것 같은데 예, 나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비즈니스니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국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기업인들이 진짜 죄송해서 그러겠어요? 빨리 그렇게 하고 넘기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현명하니까 그러는 건데 네. 저기는 왜 그러지? 네, 저기는 뭔가 좀 다른데 무슨 속셈이 몰라서 있나? 저러는 것 뭐, 같지는 않은데 네. 등등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한꺼번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희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어서 무거우시죠? 네, 뭐 워낙 네. 화제 이슈였어요. 예. 네, 그렇죠. 음. 사실 쿠팡 사건이 저는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와서 터지니까 다들 사과하고 네, 기업 소위 총수나 회장이라는 분들까지도 와서 예. 네. 막 고개 이렇게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 네. 쿠팡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 그래서 쿠팡은 미국 회사야, 한국 회사야. 그래서 쿠팡이 잘 되면 한국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이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해요. 쿠팡이 이제 쿠팡에 한국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가 있는데 지배 구조가 요거죠. 우리 김범석 의장이 8.8%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쵸. 의결권 기준으로는 의결권 네. 많죠. 74%. 네. 이게 이제 차등 의결권 예. 이거고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 회사가 있어요. INC 쿠팡.inc. 그다음에 얘가 100%씩 쿠팡 주식회사, 쿠팡 USA, 쿠팡 아시아 홀딩스 뭐 이렇게 쭉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구조고요. 이런 구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쿠팡이 딱 뉴욕 증권 거래소에 딱 상장했을 때 쿠팡이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쿠팡은 과연 한국 회사야, 미국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언론에서 뭐 야놀자니 또 무슨 회사니 여러 회사들이 미국 상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 미국 상장은 쿠팡하고 다릅니다. 거기 미국 상장은 애초에 회사의 태생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얘네가 잘 되고 하다 보니 야 이거 상장을 코스닥이나 코스피 할 바에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다 해버리면 네. 훨씬 더 공모가 많이 돼갖고 훨씬 커질 수 있으니 예. 우리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갖고 미국으로 상장해볼까? 네. 라고 약간 사후적인 미국 상장이에요. 네. 네. 그러다 사업은 사업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법이 있어요. 플립이라고 해서 FLIP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까듯이 미국으로 모회사를 바꿔갖고 하는 방법. 양면 잠바 갈아입듯이. 예, 맞아요. 그다음 뭐 근데 그거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근데 쿠팡은 애초에 쿠팡은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쿠팡 요 회사가 미국에서 시작해갖고 한국의 자회사를 쫙 만들면서 이제 미국 회사가 투자도 받았고 미국 회사가 투자 받은 걸 이 밑에 자회사한테 흘려주면서 돈을 그렇게 성장을 시킨 거고 네. 그러면서 상장까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쿠팡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류 산업부터 시작해서 창고도 크게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또 김범석 의장이 사실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컸고 교육을 계속 받았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에 주식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미국에 만들면 투자금도 크게 들어오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애초에 돈이 많이 드는 회사라면 네. 그 투자금이 많아야 되고 투자금이 많아야 된다면 미국에서 시작해갖고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어갖고 돈을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한국 회사가 뭐 창고도 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 이런 걸 해보자.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상장하는 계획은 사후적 계획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초에. 원래부터? 예. 그럼 저렇게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상장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한국에 상장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좀 어려운데 네. 미국 회사 한국에 상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렵고 저 구도에서는 쿠팡 본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쿠팡 네. 저기를 상장시켰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사실은 미국 쿠팡이 그동안 투자를 다 받아왔어요. 투자자한테 네.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투자자들 엑시트해야 되잖아요. 그걸 엑시 시켜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상장을 전제로 본인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생각보다 한국 쿠팡이 잘 돼. 나 그냥 한국 쿠팡 상장할래.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그게 안 된다는 않다. 거예요. 예, 그러려면 본사랑 한국 쿠팡을 합병한 후에 네. 본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한국 쿠팡 주식으로 바꿔줬으면 바꿔서.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 서로 인수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 사고 파는 거는 나라가 달라도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를 인수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그럼 인수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나라가 다르면 합병은 안 됩니다. 합병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지금 대한항공으로 내년인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이제 합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하나가 되는 건. 왜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해요. 한국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돈 주고 사요. 네. 그럼 100% 모자 회사가 됐죠? 예. 네. 그럼 이 두 회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 네. 한국 회사를 청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겠죠. 예. 한국 회사의 자산은 미국 회사로 갈 거 아니에요. 주주가 미국 회사니까.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예,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근데 예. 합병은 법적으로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하나의 비이클로 만드는 건데 예. 이거는 법 체계가 같아야 돼요. 미국이랑 법 체계가 달라요. 예. 다르면 다르긴 그래서 당연히 다르지. 인수는 가능하지만 아. 합병은 안 돼서 합병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 모자에서 뭐 만들고 영업 양수도를 하고 하던 없애고. 뭐 아니면 뭐 사실상의 합병을 할 수 예. 있으나 그렇죠. 사실상 합병 가능해요. 그거는 글로벌리 그 어떤 나라들끼리도 안 돼요? 네. 새로운 상식이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몰랐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쿠팡 INC하고 이 한국 주식회사 쿠팡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려면은 오히려 쿠팡 주식회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쿠팡 미국 회사를 상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구조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쿠팡이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매출 얼마일 것 같아요? 좀 난 알지도 못하네. 모르겠습니다. 40조가 넘습니다. 1년 매출이. 1년 매출 4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50조 거의 50조 그러네요. 가깝습니다. 50조. 예, 50조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건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수수료만 잡은 걸까요? 전체 매출이죠. 그죠. 전체. 직판하는 전체 거는 예. 매출까지도. 예, 이것저것 오케이, 다 오케이. 매출을 네. 합치니까 물류센터 50조. 뭐 그쵸. 같이 오케이, 예, 오케이. 쿠팡이 하고 있는 모든 걸 이제 모든 걸 다. 예, 근데 이제 쿠팡이 40조 정도 되고 쿠팡의 기업 집단이 50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예. 쿠팡 일단 이츠든 뭐. 예, 그쵸. 이 정도 자산 총액이어서 사실 이렇게 큰 회사들은 이제 그 자산 규모가 이제 5조가 넘고 하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뭐 이런 거에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기업 집단에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될 때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제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하면 예. 그냥 우리가 보면은 재벌가죠. 재벌 기업 집단 현대가 삼성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삼성가 그러면 사실은 이재용한테 가장 힘이 있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다음 여기 현대차, 네이버
그다음에 한진 이번 이런 데가 있으면 여기는 계열사가 많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별도로 있으면 각각의 회사지만 네. 니네는 한 몸이야라는 거고 네. 여기서 동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동일인이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야 현대차는 그룹에 엄청 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사실 사장 인선할 때 보거나 뭐 임원 인선할 때 보면은 정의선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이버도 야 이해진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네이버 파이낸셜도 있고 네이버 모도 있고 네이버 모도 있지만 그냥 이해진이 짱 아니야? 그냥 이해진이 갑자기 저 계열사 어느 주식회사에 방문해 갖고 야 얘 내일부터 대표하라고 할게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는 거 거지. 아니야? 네. 그게 이제 동일인이에요. 음. 근데 이 동일인 지정이 되면 이 동일인은 뭐 여러 가지 기업 집단 현황,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들의 정보 제출, 내부 거래 다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무들이 생기고 책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동일일은 너가 그만큼 권한이 센 만큼 너는 책임도 큰 거야. 이게 네.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딱 보면 쿠팡은 그럼 누가 돼야 되냐? 이제 네. 상식적으로 이제 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구조, 요 구조에서 김범석이 있고 쿠팡이 미국 쿠팡이 있고 네. 한국 쿠팡이 있고 쭉 있으면 요 기업 집단인데 네. 여기서 짱이 누구야? 네. 이렇게 해야 돼. 정의선이 누구야 여기서? 이거잖아요. 이해진이 네. 누구야? 네, 했을 저기는 때 김범석이지. 네. 김범석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를 갖다가 동일을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쿠팡 주식회사만 동일인 지정하고 김범석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네. 왜 그랬대요? 왜? 근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 음. 이제 약간 동일인 판단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뭐 기업 집단의 최고 직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되면 동일인에 해당될 수 있어라는 거고 예. 이거를 공정위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의선이나 이해진은 1번에서 4번이 다 충족이 됐어요. 네. 최다 출자자, 최고 직위자, 영향력, 대표로 인식되는 자. 그다음 조원 한진의 조원태는 2, 3, 4번이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 동일인 중에 인간이 아니라 네. 법인인 동일인이 쿠팡 주식회사 말고 또 있어요? 있어요. 어딘 경우 그렇게? 하지? 저도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있어요. 그리고 해외 기업이 모회사인 회사들은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기업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거야 거기까지 역추적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 해외 기업이니까 그냥 쿠팡으로 해버렸구나. 그런 게 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년 5월이니까 사실 이게 유출되기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쿠팡과 두나무를 얘기하면서 야 두 집단 모두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국내 계열회사가 다 집단이 되니까 법인을 두던 개인을 두던 네. 기업의 모든 그 계열사들이 한 집단이야. 그다음에 자연인 김범석 및 친족들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어. 네. 그러니까 쿠팡 미국 회사는 갖고 있어도 지분을 한국 회사들은 지분을 다 정리하고 없어. 네. 그다음에 친족들의 임원 재직 등의 경영 참여도 없어. 네. 그리고 자연인 및 친족들의 채무 보증 자금 대차도 없어. 그러니까 김범석은 특수관계인까지 다 포함해 갖고 국내 회사에 지분 하나 없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얘는 동일인을 볼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 한국 회사들이나 이런 계열사들의 지분 하나도 없는 김범석인데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동일인 지정은 한국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이라 네. 그런 판단을 했나 봐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를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공정법 38조 이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뭐 여러 가지를 충족하면 아까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은 법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사실 동일인은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김범석 의장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요번에 사실 저는 이걸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청문회 할 때요. 김범석 의장이 왜 안 나오냐? 네. 왜 대표만 나오냐? 미국인 대표가 왜 나오냐? 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까운 게 이게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었다면 어쨌든 한국의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에 동일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예요. 예. 네. 그러니까 불러도 또 왜 안 부르냐고 비난을 해도 법적 근거가 있는 비난이에요.
책임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판단한 거니까. 그리고 네.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그게 공시가 됐고 그래서 야 김범석은 한국의 쿠팡 계열사들 다 기업 집단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뭐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동일인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인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야? 예. 공정거래법에 오케이. 동일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냐면 야 김범석은 그래서 얘 쿠팡에서 뭐야? 라고 하면 아 쿠팡이라는 기업 집단을요. 미국의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8.8% 주주예요.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사실은 지위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 그러니까 김범석 왜 하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야, 김범석이 사실상 총수고 의장이면 와야지라고 하지만 네. 김범석 입장에서는 야 나는 한국의 모든 쿠팡 기업 집단의 지분 한 주도 안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대표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넌 뭔데? 나는 그냥 쿠팡 미국 회사의 8.8% 지분권자야. 날 왜 불러? 나는 경영에 참여도 안 하고 동의도 하고 책임도 없는데 권한도 없고. 네. 이러니까 우리가 비난은 할지언정 법의 근거에서 비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조금 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동일인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없었다면 네. 그러면 그 누구도 총수를 못 불러요? 그건 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는 있죠. 예. 부를 수는 그동안 있지만 우리가 불렀던 게 동일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동일인이었긴 그게 한데. 묘하게 일치했을 뿐이지 네네. 꼭 동일인이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왜 8.8% 지분이에요? 거기에 의결권은 70 몇 %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창업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어. 못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부를 수는 있지만 네. 부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일인으로 지정이 됐다면 너는 법적 책임도 있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나와야 되라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동일인의 법적 책임이라는 건 주변의 친인척들 관련한 정보를 정부에다 잘 보고할 법적 책임이지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와서 책임질 법적 책임은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엔 사실상 이 기업 집단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게 공정거래법상 인정된 자거든요. 아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영향력 없어가 아니라 너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미 동일인 지정이 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딱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있지만 나는 그냥 이건 실무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한국 쿠팡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네. 한국 대표에서 보냈으면 됐지 왜 말이 많냐라고 할 때 그걸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뭐라고 할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그거 역시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사실 강제로 어떻게 소환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터지고 나고 안 나오고 나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자꾸만 이러니까 이제서야 공정위가 동의인 지정 검토할게. 이렇게 나온 게 저는 너무 좀 없어 보이고 진짜 일해라. 예, 이거. 좀 그런 생각. 애초에 네. 동의였으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다른 뉴스에도 있지만 뭐 김범석 의장 동생은 뭐 한국 쿠팡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서.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동의인 지정에 좀 더 강한 근거가 되겠죠. 이제 공정위가 결국에는 니들 가족들 니네 쿠팡 그룹하고 다 관계 있는 거 아니었어? 네. 라고 주장할 때 하나의 근거는 될 수 그리고 있겠지만 뭐 예. 저번에 그 물류센터 직원 사망 때도 보면은 그 김범석 의장이 막 지시하고 막 네. 비디오 이런 그쵸. 거는 지워야 된다라고 그럼. 지시하고 그쵸.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바꿨겠지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보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미국 기업이었어도 모회사가 아까 동일인 판단 기준에서 네. 여기 최상담 회사 최다 출자자 그 다음에 경영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네. 내 외부적으로 대표로 인식되는 다 해당돼요. 예, 다 해당되는 저거는 뭐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던 안 했던 김범석이 쿠팡의 지배자라고 하는 건 그거는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만 지배자가 국회가 부르면 와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법적으로는 뭐 네. 완전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 있는 건 수사기관도 아니죠. 아니고 네. 그 무슨 법적 근거로 부르는 거예요 국회가? 국회는 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회 청문회법이 있고 청문회를 통해 갖고 이제 부를 근거는 있습니다. 조사할 근거는 있으나 조사에 응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포를 한다거나 구속을 시킨다 이런 것처럼 법적 근거가 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애초에 네.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면 그걸 만들었겠죠. 근데 국회는 그냥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정도의 법적 취지라면
그런 강제권이 없다면 강제에 응할 의무도 없는 걸로 보는 게 법적으로는 맞겠죠. 사실은 아예 강제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한데 계속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과태료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좀 더 발생했을 때 좀 우리나라 정부가 좀 강하게 더 나갈 수 있었으려면 김범석을 애초에 동일인 지정을 하고 이 기업 집단은 미국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영향력이 다 이렇게 미치는 회사다. 그래서 의장이 좀 제대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우리가 주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동일인 지정이 돼서. 근데 예. 저희 개인 사견이지만 동일인 지정했어도 김범석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저도 높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뒤늦게 지정하는 거는 제일 웃기고 그게.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뭐 평소에 다른 일들은 좀 네. 뒤늦게 하지 말고 하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렇게 다양한 쟁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제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이게 어플로 하면요, 어플에서 PC로 보냅니다. 야, 어플에서 회원 탈퇴 못하고 네. PC 버전으로 이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PC로 넘어가야 돼요. 일단 나쁜 놈들이지. 예, 어플로 안 돼. 회원 탈퇴 PC로 가서 설문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원 가입 절차보다 1초라도 더 걸리면 저건 법으로 때려잡아야죠. 그게 법에 있어요. 그렇지. 그게 법에서 이렇게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가 있는데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봤더니 야, 무슨 탈퇴가 가입보다 더 이렇게 어려워 네, 예. 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38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열람 등 요구의 방법 절차는 수집 방법 절차가 어렵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보는 거가 더 어렵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절에 대해서도 뭐 불복이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해서 수집할 때 동의하는 거나 나중에 뭔가 열람할 때 동의하는 모든 절차가 똑같이 쉬워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네. 요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이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예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네. 야, 가입은 겁나 빠르게 가입은 하는데 1초. 1초. 뭐 지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SNS 뭐지? 그 같이 연동해 나 갖고 진짜. 뭐 지메일 딱 클릭하면 갑자기 가입이 돼 있잖아요, 막. 쿠팡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무슨 회원이야 그거? 나 이거 가입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버튼을 클릭해 놨더라고. 예. 아, 그게 야, 딱 아니, 진짜 진짜 가입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는 가입이 됐어? 순간 그 순간이 될 정도로 가입을 시키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입 안 하면 쇼핑을 못 하게 귀찮게 죽겠어요 아주.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탈퇴 절차가 거의 옛날에 우리 하여튼 뭐 인터넷 탈퇴할 때 지금 어플로 했다가 인터넷 이동해서 PC에서 하다가 설문조사까지 끝내서 탈퇴까지 해야 되니 이거 위반이다. 이러면 이제 금지행위, 그러니까 이제 시정 조치 명령도 있고 이행 강제금 부과도 있고 과징금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쿠팡은 요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네.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 쿠팡이나 네이버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은 28개사가요 자율 규약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들끼리 자율 규약을 딱 만들어 갖고 그 자율 규약에 우리 취소 탈퇴 등 방해 안 할게 라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 온 것까지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얄밉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강하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 예, 저거는 쿠팡이 100번 잘못한 거고요. 네. 처벌이 뭔지 몰라도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되고 맞아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사기죠. 사실 그렇죠. 아니 예. 왜 가입 절차보다 탈퇴 절차가 어려워요. 그러나 쿠팡만 저러냐 하면 그렇죠. 다 그렇고
집에 초고속 인터넷 해지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 나 진짜 상담원이랑 싸워야 돼. 맞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근데 화딱지나잖아요. 왜 법이 작동을 안 하냐고요? 왜 법이 작동을 안 해? 어디다가 내 공인인증서 넣어가지고 내 나임을 증명한 후에 탈퇴 버튼 눌러놓으면 알아서 탈퇴하도록 해야지. 나는 맞아요. 콜백도 받기 싫고 설명도 듣기 싫다는데 그 설명 안 들으면 탈퇴가 안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네. 왜 공무원들은 방치하고 그쵸. 있냐는 거죠. 이 쿠팡 문제는 아니지만 아 저도 진짜 너무한다 진짜. 다 같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그러다 거고. 그 회사가 어디 청문회 불러서 안 나오면 니네 해지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네. 일로 와봐.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 저도 이게. 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좀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뭐 되게 사소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네. 거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높아지는 거 하나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접속 로그 삭제 방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고 네. 네. 이걸 갖다가 과기정통부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경찰청에. 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접속 로그가 되게 중요하다. 보안 이거 유출한 거 조사하려면 로그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니네 이거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5개월 분량이 사라졌는데 네. 그럼 이게 법에 근거 없이 지금 과기정통부가 유지해라고 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세세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참 세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정보통신망법 48조의 4를 보면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제공자한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 특히 이건데요.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정보통신의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조의 4의 5항에 따라서 너 보존해라고 명한 거예요. 쿠팡한테. 근데 쿠팡이 뭐 네 알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령이 있으면 대답을 하든 말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치를 해서 자동 사라지게 하고 5개월 분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뭐 삭제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명령을 했는데 사라졌다? 이거는 사실상 고의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고 실제로 이거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료 이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네,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저럴 때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건 법인일 텐데. 그 법인이죠. 그런데 그 법인을 징역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나 행위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도 네. 큰 관계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쿠팡의 대응 방법이 이렇게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대응 방법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 SKT, 뭐 KTS, 뭐 LG 플러스는 어쨌든 숙이고 네. 어쨌든 정부가 너 가만히 있어 유지해 그럼 네 하고 유지했는데 얘네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각이 있고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서 뭔가 미국의 뭔가 반응이 자꾸만 있게끔 하고 이게 계속 발생하니 이제 어떻게 이거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정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부도 이게 처음이에요. 거의 첫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게. 예. 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첫 경험인 게 이상하죠. 이게 첫 경험인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협조하더라도 야, 기업이 대놓고 거절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네, 점검했어야지. 맞습니다. 예. 사실은 쿠팡이 얄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아니 쿠팡이 좀 뭘 잘못하고 있냐? 법대로 하고 처벌받을 거 처벌받겠다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맞습니다. 없지. 사실 저는 같은 취지로 사실 그 청문회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그 로저스 대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지금. 네. 네. 사실 그것도 첫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네. 이렇게 어디 뭐 저기 SKT 회장 데리고 오면 SKT 대충 그 정도 호통치면 알아서 잘못했다고 네. 했거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첫 경험인 거예요. 그 로저스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딴소리하고 또는 뭐 그렇게 굽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잘근잘근 이제 이렇게 해야 사실 그 듣는 사람이 더더욱 당황하고 하는데 네. 막 호통만 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좀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이성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네.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수준이 스스로 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그 이른바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가 수준이 낮을 수도 있죠. 네. 수준 낮은 국민도 있으니까. 수준 낮은 국민의 대표는 수준 낮아야 대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사실은 국민을 대변해서 그 청문회나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그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 네. 그게 바뀌기는 하세월이다. 네. 그리고 투표로 뽑잖아요. 네. 뭐 면접이나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 어떻게 수준 높은 사람이 뽑히겠냐고요. 수준 낮은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준 낮은 국민은 수준 낮은 사람 뽑고 수준 높은 국민은 수준 높은 사람 뽑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수준 높은 국민이라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해줬어요. 근데 난 그게 참 그렇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원래 저도 재판하면 증인 신문할 때요. 변호사도 똑같아요. 차분하게 조곤조곤 증인한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는 증인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변호사가 있고 막 증인한테 화내는 변호사가 좀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님 그만하세요 이러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청문회 국회의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깝고요. 안타깝죠.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에게 그거를 기대하는 건 좀 난망하다. 왜 기대를 하는지도 알고 나도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나. 네. 구조상 어떻게 모든 거에 대해서 네. 다 잘 알겠으며 어떻게 다 그 수준 높은 분만 국회에 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제대로 된 행정 절차가 조사가 들어가고 네. 해야지.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하면 야 국회에서라도 좀 하자, 특검을 하자.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국회에서 불러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호통을 치니까 대응하는 쿠팡도 우스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게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수사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쿠팡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과징금이 있고요, 네. 과태료가 있고, 예. 그다음 소송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의 중과실로 유출을 하면은 최대 매출액의 최대 3%까지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연매출이 40조면은 약 1조 2천억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럼 커요. 엄청 큰 건 맞는데 네. 크네요. 문제는 모르겠어요. 큰데 연에 40조 버는 쿠팡한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커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네. 쿠팡이 최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일 최악이 뭐야?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최악을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1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매출 40조지. 그러면은 그래 1조?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 이게 전략이 나오잖아요. 사실 1조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1조가 될 리도 없고 일단 제 생각에 1조가 넘을 것 같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예. 이런 게 일단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과정은 다른데 이 과태료는 유출 사실 안 다음에 몇 시간 내에 어떻게 신고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 쟁점이 아니에요. 네. 신고를 또 한 것 같아요. 잘. 예. 과징금이 제일 큰 법 예. 처벌이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집단 소송에 대한 정확하게 공동 소송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소송들 네. 여러 이제 국민께서 여러 로펌의 단체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있고, 근데 1인당 보통 최대로 유출돼서 1인당 최대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지금까지는 10만 원 정도인데 네. 1인당. 근데 이거는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10만 원보다. 왜냐하면 해킹당해서 유출된 것보다 네. 내부 관리 못해서 갖고 나간 게 더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예, 잘못한 거지. 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10만 원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당 하여튼 10만 원 넘을 수도 있다. 예, 제 생각엔 그래요. 보완하다가 칼로 탁 해서 찔린 거하고 그렇지. 그냥 내 새끼가 나가갖고 이렇게 한 거하고는 예, 그게 있어서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최대 또 5배까지는 가능합니다. 손해액에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 전 국민으로 하면은 한 10몇 조 돼요. 전 국민으로. 근데 이제 3,370만 명을 하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적용될 거는 없고요. 제 생각에. 왜요? 왜? 그러니까 이제 3,370만 명이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 국민이 가능해요? 소송을 하진 않을 거니까. 소송 한 사람만 받는 네, 거.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 집단 소송과 좀 구분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적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어플에 나 5만 원 들어왔어 이거잖아요. 보상한. 예. 그래서 이제 저 쿠폰을 절대 줬어요.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도 된다 주의예요. 사실 다른 변호사들 생각 좀 다를 수 있어요, 다. 저거 네. 받아도 나중에 추가 보상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쪽이에요? 네. 그렇다고 받고서 못 받는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 다르게 얘기하던데. 예, 왜냐면 저는 왜냐면 첫 번째 부재소 합의를 이거를 하면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받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그런 뜻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부재소 합의의 의미가 있거나 약관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약관 규제법상 무효가 될 겁니다. 아예 14조에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에 대해서 약관에 있으면 그럼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관 규제법 이건 왜 있지? 약관은 계약인데 왜 무효를 이렇게 쉽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계약은 저하고 이프로님이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계약서 드리면 이프로님이 절 믿고서 사인할 수도 있겠지만 절 못 믿으면 네. 1조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쭉 보다가 야 5조 바꿔 이럴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죠.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협상이 되면은 사인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관규제법은 우리가 은행 가서 은행에 있는 게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와 반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 약관이란 말이에요. 네.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한다는데 약관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4조만 바꿔서 저 통장 바꿔. 그쵸. 그럴 수 없지. 그렇죠. 그 창구에 계신 은행원 그분께서 아예 읽어보라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인하는 데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친 다음에 사인하세요 하지 읽어보세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저 변호사인데요. 12조가 이상한데요. 이러면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약관은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죠.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계약이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효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대 다루할 때 니들 맘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 만들어도 되지만 그건 무조건 무효야.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될 바에는 그냥 잘 만들어 네. 라는 거예요. 취지는 그렇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부재소 합의를 약관에 넣으면 그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쿠팡이 부재소 합의를 생각하고 전제로 5만 원을 줬다. 낼름 썼다 근데. 썼다. 그래도 그럼 너 이거 받는 순간 부재소 합의에 동의한 거야. 라고 쿠팡이 갑자기 우긴다. 그럼 무슨 소리야? 약관규제법 14조에 무효래. 라고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예를 들면 쿠팡이 보상하는 걸 5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네. 이분 5만 원 내름 쓰셨네? 그럼 너는 안 줘라고 할 때 내가 50만 원을 받으려면 45만 원. 쿠팡 45만 원을 더 받으려면 네. 쿠팡 상대로 저 양희철 변호사님 수임료 드리고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5만 원하고 관계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그거잖아요, 오히려. 남들은 50만 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체 소송을 해갖고 되게 싸게 한 2만 명 모아갖고 그렇지. 공짜로 소송을 해요. 성공 네. 보수만 좀 준다고 하고 네. 그때 했더니 쿠팡이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너 45만 원 받아. 너는 5만 원 쿠폰 썼잖아. 50만 원 인정되는 건 맞지만 너는 5만 원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거는 그래 우리도 인정할게 제기할 수 있어. 근데 5만 원 받았으니까 너는 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니 45만 너는 원만 받아라. 45만 원만 공제하자. 받아. 네, 공제하자.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죠. 저는 그거보다 쿠팡이 더 악독하게 네. 5만 원을 받는 순간 너는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안 주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불만 있으면 약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맘대로 하세요. 그렇죠. 라고 맞아요. 할까봐 다만 나가는 거죠. 5만 원을 안 받았어도 남들이 50만 원 승소를 했다고 해서 네. 소송 안 한 저한테 소송 안 하고 있는데도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쨌든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송이야 그냥 내 주민번호만 주면 소송하겠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 나한테 뭐 수임료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소송은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승소하면 5만 원 받은 사람은 45만 원만 받냐 네. 했을 때 이것도 민법에 있어요. 394조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의사 표시란 건 당사자 간의 합의라던가 법령상 규정이라던가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니 5만 원도 아니 이 5만 원을 받으려면요 돈을 더 써야 돼요. 지금 그렇지. 이 쿠폰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이론이요. 쿠팡 이츠 5천 원을요 하려면 5천 원을 사는 게 아니라 만 얼마를 사야지 5천 원을 써갖고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금전 배상이니까 쿠폰은 금전 배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면 저는 5만 원 쿠폰은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허. 그, 오케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야, 그런 법적 배경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쿠팡이요. 참 이게 법률 자문을 당연히 김현장도 받고 있다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 뭐 당연히 이것저것 받고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 딱 받는 게 느껴지는 건 네. 쿠팡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상. 배상이라는 표현. 이게 쿠팡 보상 아니에요. 근데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상과 배상? 배상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쵸. 주는 거고 손해배상. 예. 네. 보상은 네 불쌍하니까 내가 좀 줄게. 보상은 그쵸. 적법한 아니 네 불쌍하니까는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네가 뭐라 하니 내가 준다. 그게 보상이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보상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적법했는데. 토지 수용.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요. 네. 그러면 적법하잖아요. 국가가 주지가 패갖고 뺏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법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불쌍하잖아요. 음. 그 토지를 그냥 갖고 오는 도둑놈이죠 국가가. 네. 그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감정 평가를 해갖고 야 미안한데 네 땅 내가 가져갈 건데 네. 법에 가져갈 권한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야. 다만 그렇지. 이 땅이 5천만 원이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줄게. 네. 그렇지. 이거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네. 네. 군인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보상이고. 아 그래도 그건 월급이죠. 급여? 아니에요. 4대 보험도 안 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데 무슨 월급입니까? 그래도 급여 처리 급여 말이 급여로 붙이는 거지. 보상이지 보상. 근데 뭐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쿠팡의 구매 이용권 배상안이라고 해야 돼요. 아 잘못했다면 본인들이 예. 인정한다면.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얄밉냐. 저 쿠팡이 진짜 너무 전 화가 솔직히 나는데 네. 보상안이라는 거예요. 배상은 따로 해준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5만 원은 이 네. 5만 원 써도 된다. 아하. 예, 이 5만 원은 자기네가 오케이. 적법하게 5만 원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들이 보상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배상이 아니네. 그럼 나 이거 5만 원 써도 되네. 그래서 저는 이 5만 원은 쓰셔도 된다. 쓰세요, 여러분. 근데 뭐 혹시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그때는 알아서 책임지셔야 돼. 저는 거의 99% 이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근데 무슨 트래블이나 무슨 뭐 저 비싼 거 할 때 2만 원씩 쓰는 건 마케팅이지 그게 그 보상도 아닌데. 네. 쓰기도 사실상 어렵죠. 맞아요. 어려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를 들면 한 100명이 모이면 2만 원짜리면 2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 몰아줘서 여행 보내주고 막 그러면 안 되나? 몰아주기요? 몰아주기. 아, 그래야 안 갚으면 되지. 그것도 법적 문제가 없나? 내가 받은 쿠폰을 내가 서로 몰아준다는데 예. 그걸 근데 그걸 모으기가 쉽지 않. 요즘 같아서는 모아질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사행성은 한번 검토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네, 예. 한 명한테 몰빵하는 거죠. 우리 네. 야 10,000명 모여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면 뭐 이렇게 사다리 타자 이거잖아요. 네.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이 100장을 모아가서 나 200만 원짜리 여행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업체가 손님 이렇게는 안 되십니다라고는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쵸. 우리는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너한테 준 그게 할인권이라면 할인만 받아야 되는 거지만 상품권이라면 모아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졌을 때 원래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네. 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보상이었고 그러면 예.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로펌과 DLG는 안 합니다. DLG는 안 하는데 많은 로펌들이 이제 단체 소송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집단 소송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네. 이제 여러 뉴스에서 집단 소송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집단 소송이란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한국은 증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집단 소송이 있어요. 네. 이 집단 소송은 뭐냐면
내가 이 소송의 원고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집단 소유 요건을 만족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 판결 결과가 저한테도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쿠팡 사건의 집단 소송이 허용이 되어 있다면 지금 어떤 당사자가 집단 소송 요건을 만족해서 소송을 걸면 만약에 30만 원 나오잖아요. 저는 소송을 안 했어도 쿠팡한테 30만 원 내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게 집단 소송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증권 관련된 소송만 집단 소송이 되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증권에서 집단 소송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은 공동 소송이어서 원고의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디를 할까요? 지향. 그럼 법무법인 지향이 만 원이구나. 착수금이. 그 참여 인원이 지향이 7만 명이잖아요. 7만 명이면 그 안에 들어가야.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소장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원고,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음 해놓고서 별지에 7만 명을 이제 쓰는 이름을, 겁니다. 명단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위임장 7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7만 개가. 네. 근데 집단 소송은 한 분만 해도 또는 한 단체나 뭐 몇 명만 해도 내가 안 들어가도 이 판결에 전체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DLG는 이걸 굳이 안 하냐? 7만 개 위임장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요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로펌이 엄청 많지만 지금 몇 개 안 하잖아요. 이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하는 게 맞냐? 인건비. 네, 인건비. 그다음 힘듦.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걸 하면 아주 잘 해주시는 의뢰인도 있지만 또 이제 가끔은 악성 의뢰인도 있을 때가 있어요. 괜히 막 설명해봐. 내가 소송 당사자인데 뭐 왜, 소송 어떻게 할 건지 또 만약에 변호사 면담 좀 하자 등등. 청구를 3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12만 원만 인정됐다. 그럼 막 찾아와갖고 소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7만 명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냐? 한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는 이제 로펌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거 그 동의서 써주고 하는 거 앱으로 해가지고 전자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쿠팡 소송은 앱 개발 해볼 만한데 저거. 근데 그것도 그 전자로 위임장 받고 하는 것도 자 보세요. 7만 명한테 자 위임장에 지금부터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7만 명 중에 딱 5월 9일까지입니다. 하면 5월 9일날 7만 명 중에 몇 명이 해서 줄까요? 그러면은 앱 설치해서 동의 엔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7만 명 중에 적어도 100명은 안 할 거거든요. 그날까지. 네. 그러면 저는 7만 명을 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을 또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포기할 수도 있죠. 그치. 근데 다만 또 그래도 전화해서 선생님 좀 동의 눌러주세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법무법인 DLG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야지 벌 때는.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 소송과 집단 소송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쿠팡은 미국 회사 아니야? 그럼 미국한테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하세요 실제로. 미국 본사에. 그런데 그럼 미국 본사한테 저도 쿠팡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미국 회사한테 소송을 일단 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변호사여도 미국한테 소장 내는 게 어렵잖아요. 영어니까. 네. 그리고 영어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미국 법원 주소는 뭐지? 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그럼 저는 쿠팡 주식회사의 회원이고 쿠팡 그렇죠. 주식회사가 나한테 서비스 제공한 거지. 홀딩 컴퍼니 같은 미국 회사가 뭘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회원들은 미국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를 거의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 쿠팡 INC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델라웨어주에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쿠팡 INC와 김범성 의장, 이사진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이랑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래 뭘 제기했냐면 일단 증권 집단 소송. 뭐냐면은 주주들이 야, 네 자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쿠팡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데 왜 대응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하거나 또는 빨리빨리 공시를 해갖고 이거를 주주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모회사 주주까지 이걸 왜 제대로 빨리빨리 공개하고 이렇게 조치를 안 취해서
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었어? 라고 해서 증권 집단 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쟁점이 집단 소송이어서 미국도 똑같아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피해자들한테 판결 효력이 미치는데 네. 첫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공시 규정이 있는데 이 사이버 보안 공시 규정대로 얘네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늑장 공시하고 리스크를 축소했다. 아무리 자회사여도 이게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를 너무 늦게 했어. 예. 그 다음에 니네 보안 위험을 잘 관리했다고 연차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보니까 니네 직원이 전혀 갖고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네? 네. 라고 해서 두 가지 큰 쟁점으로 지금 미국의 주주들이 미국 쿠팡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증권 집단 소송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네.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한국도 주주 대표 소송이 있어요. 뭐냐면 주주들이 회사가 있고 회사의 이사진은 그러니까 임원 이사, 등기 이사, 대표 이사 얘네들은 회사가 위임을 한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회사인데 나의 경영을 니네들이 해줘라고 예.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사들이 경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위법하게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야 내가 이 경영진 니네한테 경영을 잘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왜 경영을 그딴 식으로 해갖고 회사인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회사가 소송을 임원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죠. 근데 회사가 소송을 하면 누가 소송을 해야 돼요? 임원들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이게 돌고 도는 논리예요. 네. 회사가 소송을 하면 임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이 임원이에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라는 거냐면 주주들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이사 9명 전원과 쿠팡 미국 법인을 이제 피고에 넣고서 이사회한테 야 임원 이사들 니네 경영 이상하게 했으니까 회사의 임원으로서 니네 이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네 스스로 너한테 소송 제기해라는 거예요. 네. 원고를 회사로 놓고. 그러니까 쿠팡 그러니까 이제 안 하죠. 그걸 안 하니까 네. 이게 안 되면 이사회가 응하지를 않으면 오케이 그럼 주주인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제 주주들이 요 경영진한테 소송을 하는 거 이게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앞선 절차가 필요하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사들이 미친 척하고 자기한테 할 수도 있죠. 사실 네. 맞아 내가 경영을 잘 못했어 하고 내가 그러면은 쿠팡 INC를 내가 대표로서 원고에 넣고 피고를 나를 넣어갖고 내 대표 나를 넣어갖고 소송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현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그리고 주주인 재판에서는 내가 나한테 너 이 자식아 왜 이렇게 했어? 그렇죠. 묻고 내가 다시 베냐민 전쟁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 원고에서는 나는 회사로 하는 거고 피고에서는 나는 임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주주가 이제 대표 소송 이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소송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야 미국 쿠팡은 그러면 또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도 걸려 있다. 그래서 미국 쿠팡이 지금 엄청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미국에서 로비법에 근거해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있다. 예. 이 보도가 나와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잘 대응하려고. 예. 미국에서 벌어지는 주주 대표 소송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한테 로비를 해서 약간의 한국과의 압력과 그쵸. 여론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하원 의원이 막 SNS에 올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야, 근데 하원 의원이 SNS에 올리는 게 과연 한국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불을 지르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네.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또 한국도 사실은 한국은 로비가 불법이지만 네. 한국도 어쨌든 저기 노동부라든가 다양한 부처의 퇴직 공무원들을 쿠팡이 싹 흡수해갖고 아유 쿠팡 대관팀 유명하죠. 대관팀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최근에 5급 6급 퇴사한 공무원들이 다 쿠팡에 많이 갔대요. 네. 그래서 그 노동부 장관이 자기가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요 퇴사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논의를 하면 패가 망신할 줄 알아라 네. 라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간 친구들의 뭔가 요청을 듣지 말아라. 어. 처음부터 듣지 말아라.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장관이요. 네.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예, 예. 예. 그분은 나중에 퇴임하고 로펌 안 갈 거랍니까? 난 안 갈 수도 있는데 모르죠. 많은 장관들이 로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쿠팡 대관팀에 들어가는 거랑 쿠팡이 업무를 위임한 김앤장에 들어가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유사하죠. 왜냐면은 김현장이 대관 쿠팡의 월급을 다이렉트로 받나 쿠팡이 준 돈을 간접적으로 받나 똑같이 쿠팡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쿠팡이 좀 싸게 먹히겠죠. 쿠팡에 들어가면 당연하지. 자기 직원한테는 한 2억 주는데 그럼. 근데 김현장한테는 한 5억 줘야 되니까 근데 직접 고용하는 오히려 건데. 쿠팡이 싸게 먹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물론 쿠팡이 대관 저렇게 하는 게 뭐 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불법인지 합법인지 난 잘 모르겠고 맞아요. 비난받을 여지가 국민 눈높이에는 있는데 네. 그거를 비난하는 분들이 로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럼 그 장관님은 나중에 로펌으로 가는 직원한테도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아 근데 다만 그래도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지만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긴 해야죠. 뭐 할 수 있는 네, 얘기지. 그쵸. 그건 장관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지. 예, 음.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네. 이 정도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슈. 과연 쿠팡이 영업 정지가 될 것이냐. 저 큰 이슈야, 저 큰 이슈 예, 저거. 영업 정지가 될 것이냐. 영업 정지 하면 우리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영업 정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나오는 기사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영업 정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있는데 예, 예. 사실은 이게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요. 소비자가 피해 입증하고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해야 돼요. 네. 네. 너 시정해 했는데 쿠팡이 이행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또 검토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미이행해야 이행을 안 해야 영업 정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쿠팡한테 야 너 유출했어? 조치 취해. 그 여기까지 했으면 조치 취하겠지.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사후 조치야 못할 예. 게 뭐 있어요. 과연 미이행이 뭐지? 더 빼돌리는 게 미이행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순간 이거 영업 정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정부가 솔루션을 주고 그 솔루션을 쿠팡이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 솔루션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네. 네. 그러네. 그리고 또 임시 중지 명령도 또 있어요. 그런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은 일시 중지할 수 있어요. 너 이 거래나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전자상거래가 뭐 21조의 1, 여기에 뭐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게 명확해야 되고, 엔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엔드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미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빨리 이거 수습할게 하고 있는데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거를 영업을 중지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논리가. 그러니까 저는 논리가 손해가 확산될 우려까지는 영업 정지한다고 해서 그게 더 확산될 것도 아니니까. 예,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이 미쳐갖고 계속 이게 유출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그럼 정지시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 뭐 세무조사도 하고 예. 하여튼 쿠팡을 어떻게든지 뭐 좀 손보는 게 목적이라면 맞아요. 네. 예.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영업 정지한다. 땅땅땅 한 후에 맞아요. 싫으면 당신들이 소송해봐라. 맞아요. 그러면 영업 정지를 해야 됩니다. 가처분이 일단 날아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가처분도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 그러니까 제 말은 영업 정지를 시킬 만한 근거가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만약에 진짜 영업 정지 시킨다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가처분마저도 질 것 같다. 쿠팡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날 당번 가처분 판사만 아주 장난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진짜 나한테 배당되면 와 이거를 풀어주면 영업하라고 하면 온 국민이 저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나올 그럴 거 아니에요. 거고. 네. 어려워요. 일단 이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쿠팡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 다 알아보고 있는 건데 과징금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네.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매출액의 100분의 3이에요. 최대. 그런데 사실 과징금 계산하는 걸 사실 그동안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기사나 이런 데서도. 일단 기준금액이 먼저 나오고 기준금액에서 매출액 같은 게 나와요. 기준금액이 뭐냐면 기준금액은 그 전체 매출액. 그러니까 네. 전체 매출액 그다음에 빼기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쿠팡은 사실은 전체지. 전체죠. 뭐 거의 그렇지. 제 생각에 그렇지. 그래요. 물론 제가 쿠팡 변호사라면 그 뭔가를 빼려고 노력하겠죠. 막 이 사업이 100개 중에 70개만 해당되고요. 30개는 아니요. 이러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 거의 전체일 것 같아요. 그 거기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그거는. 그쵸. 네. 빠져. 그다음에 근데 SKT나 이런데 KT 이런 게 좀 달랐어요. 그런 데는 여러 정보가 이 사업용 정보, 저 사업용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다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쿠팡은 여기서 생각하고 저기서 생거다. 근데 이 쿠팡은 사실 걔는 그냥 배달 그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 곱하기 부가 기준율이 3%니까 3% 미만으로 하는 거고. 예. 아예 이게 있습니다. 매우 중대하면 2점 몇 프로. 중대하면 물론 이제 뭐가 매우 중대하냐 여기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매우 중대하지. 저건 전 보나마나 저건 아닙니까? 보나마나 예. 2.7이지. 그러니까 2.7 그렇죠. 그 다음에 뭐 2점 몇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차, 2차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 반성했어? 오케이 강경. 뭐 아니면 너 이거 유출됐는데도 계속 유출 더 되도록 길게 열어놨었어? 그러면 가중. 이런 식으로 해서 오. 1차 조정을 해요. 두 번 다 가중시켜야 되겠네. 2.7에 90%가 가중되면 대략 한 5가 되고 5가 또 50%에서 또 가중되면 아, 예. 7.5가 되겠네. 3에서 올라가진 않아요. 아, 3이 그래요? 한도. 아, 예, 3이 한도. 한도다. 예, 예. 캡은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1차 조정, 2차 조정까지 해요. 두 번 조정을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동안 과징금이 부여가 된 겁니다. 예. 이런 절차가 있어요. 예, 예. 갑자기 야 너 그냥 692억 이게 아니에요. 예. 근데 SK텔레콤이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 얼마 전 거. 1348억. 구글 692억.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과징금. 저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잘못한 거에 따라 달라요? 매출. 매출. 아까 기본 매출의 베이스는 매출. 매출의 몇 퍼센트? 매출 그다음에 몇 프로 그다음에 1차, 2차 가중 관계. 가중 환경 한 게 이거예요. 네, 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쿠팡이 또 유치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과징금을 이렇게 있었던 게 있고 죄송해요. 이건 SK텔레콤이네요. 예. SK텔레콤은 이렇게 있고 실제로 쿠팡도 있었어요. 쿠팡도 있어서 쿠팡도 예전에 과징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받지는 않고 이번에는 정말 조까지 언급이 될 정도니까 네. 약간의 긴장은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40조인데 1조 그냥 뭐 한번 참지 뭐 맞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이런 거는 또 좀 입법 발의하기 쉬워요. 뭐냐면 야 왜 징벌적 손해배상만 있어? 징벌적 과징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일반 과징금은 3%지만 얘네가 정말 고의 중과실로 계속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있거나 1,000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네. 시정 조치에 따르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즉 이거는 지금 쿠팡 사례예요. 쿠팡 같은 애들은 3% 안 돼. 얘들은 10%. 예, 최대 10%까지 해야 돼. 네. 그럼 이제 4조요, 4조.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세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소급이 돼요? 안 돼요. 요번에는 안 되겠네. 요번엔 안 돼요. 예. 예. 근데 바로 이런 게 만약에 저런 게 필요하다면 쿠팡 덕분에 만들어지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쿠팡이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봐요. 그러니까 야 쿠팡 그렇게 대관 바꿔준다. 쿠팡 대관팀 만나지 마 절대. 그게 사실은 옳은 의견이 옳은 지시죠. 예. 뒤로 호박씨를 많이 까니까 문제지. 이제부터는 야 그럼 왜 우리 것만 문제입니까? 로펌 가서 이런 거 해주는 것도 문제죠? 라고 하면 그것도 도마 위에 오를 수는 있겠다. 그쵸. 네. 오를 수는 있겠다. 근데 다만 또 로펌을 그 대관이라고 하는 게 로펌에 가서 하는 게 그쪽에 가서 뭐 어떤 상황인지 알고 협의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관팀이든 로펌이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제정신 차려서 일하면 아무 문제 없고 예. 소송을 하는 당사자인 국민은 아 저쪽의 의견이 이런 거구나 이런 취지구나라는 걸 빨리빨리 알 수 있어야 좋지. 맞습니다. 예. 뭐 모르시면 정보 공개 신청하시든가요? 라고 딱 문 닫아버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쵸.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런 그럴 거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뭐 고민할 건 많은데 그러나 많은 걸
뒤늦게 잘 바꾸는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징금 제도 관련해서 3%고 뭐 이거 뭐 10% 올린다 이거 다 오케이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 기준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 금액에 산정하는 3%건 10%건 5%건 정해지면 그거는 좀 한번 유출을 정말 쉽게 유출했으면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과징금액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보안이 저도 그 대학교 저 이공계거든요. 저 물리학 전공했는데 변호사지만 제 친구들 중에 해킹 쪽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저희 그 동아리 중에 플러스라고 해킹 동아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해킹 동아리 애들이 막 해킹 엄청 하거든요. 화이트 해커예요 지금 다. 네, 근데 네, 그 친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취업 잘 될 줄 알고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보안은요. 순수하게 100% 비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보안이 잘 돼봐야 좋긴 한데요.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겉 느낌이 그냥 누가 공격만 안 하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공격만 안 하면 평화로우면은. 네. 근데 어쨌든 돈을 써야 되잖아요. 보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안하는 애들이 되게 똑똑한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기업들이 여기를 연봉을 많이 안 줘요. 비용이니까 이 보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 그런데 미국도 한국보다 낫지만 미국도 똑같이 비용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과징금을 좀 높여서 비용이지만 돈을 좀 쓰게 하고 네. 요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얘네가 정말 빠르게 조치를 잘 취하면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르게 조치를 안 하면은 조정하지 말고. 조치라는 게 이미 털리고 나서 뭘 빨리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털렸지만 빨리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것보다 제 털린 정보가 악용돼서 제 카드가 사용된다거나 2차 피해죠.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정보가 뚫리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나마 오케이도 아니지만 그나마 어쩔 수 없다고 봐도 제 정보가 이용되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제 정보가 뚫렸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번호 눌러서 들어오면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2차 피해를 완벽하게 막는 조치를 1차, 2차 조정에서 많이 했는지를 많이 검토를 해서 과징금을 좀 낮춰주면 사실은 빨리 대응하게 할 그쵸. 거다. 그 사람이 기업이 그렇거든요. 야, 일단 망했는데 이거를 빨리 대응을 해서 완벽하게 막자 2차 인센티브가 피해를. 된다. 성실한 대응을 위한 네. 인센티브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네. 2차 대응을 안 하는 애들은 과징금을 10%까지 매겨도 되고 2차 대응을 완벽하게 하면은 0. 몇 프로 낮춰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충 그 2차 피해는 빼간 놈이 범죄를 언제 저지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갖고 있다가 6개월 후에 하자. 카드 만들고 보이스피싱 시작하자라고 하면 이게 2차 피해가 막아진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아닌지. 알기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뭐.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사안도 그렇잖아요. 그 노트북 뭐 3,000명밖에 없었어요라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범인의 주장일 뿐이고 네. 노트북 안에 뭐 3,000명 다운받아도 나머지를 그럼 딴 데다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쟁점인데 이제 모두 우리나라 정부가 다 지금 고민을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조치인데 이것도 저는 사후 약방문 이게 사후적으로 또 이거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네.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그냥 독과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네. 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하기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고 내가 단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재고를 부당하게 조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죠. 내가 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 사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죠. 누가 새롭게 시작하면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 뭐냐면 이게 누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은 기업이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조금 입으면서도 부당하게 방해를 하고 나만 계속 할 수 있게끔 공룡이 이제 이거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있으면 다른 회사하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쿠팡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 생각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6조에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쿠팡 제외하고도 쿠팡, 티몬 뭐 이런 거 위메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나눠 먹고 있다. 지들이 담합할 거다. 이거예요. 이러면 얘네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5조의 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걸 하는 순간 이제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이제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징금도 강하게 때려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쿠팡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 시장을 어디로 획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 모든 상품 오프라인까지 포함된 홈플러스까지 포함된 걸로 이마트까지 포함된 걸로 보냐 온라인까지만 보냐 아니면은 야간 배송까지만 하는 마켓컬리하고 쿠팡만 보냐 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50%냐 30%냐 90%냐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얘기도 계속 그동안 나왔어요. 야 쿠팡이 그동안 입점업체한테 광고 강제하고 광고비 수취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저희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쿠팡 이츠나 플레이 끼워 팔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뭐 낮은 가격 요구하고 뭐 PB 제조사들한테 단가 인하를 강제로 요구하고 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조치해야 된다 쿠팡 좀 너무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야 쿠팡 시장 지배력 지위 이거 인정하고 하면 이거 다 과징금 매길 수 있다 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제 왜? 뭐 이제 뭐 왜? 그냥 애매하니까 시장을 어떻게 획정해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제 시장을 어디로 획정하지? 이렇게 획정하면은 쿠팡이 뭐라고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획정해서 쿠팡을 갖다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서 없애버리면 빼주면은 또 빼줬다고 뭐라고 하고 네. 그 시장을 좁게 해갖고 야 니네가 90% 먹고 있네?라고 하면 쿠팡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마트하고 같이 다 같은 시장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안 해놨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와서 공정위가 적극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끼건 빼건 예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예전에 명확한 결론이 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1, 2년 전에 적어도. 네. 근데 이걸 이제 와서 엄청 우리가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볼게.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한다니 이제 이게 또 저는 좀 더 빨리빨리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의 아니게 쿠팡이 예. 좋은 나라 만들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냥 드는 생각 그거였어요.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 홈플러스가 사실 거의 망한 게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온라인 예. 전환도 잘 못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우리 대형마트들 SSM 슈퍼마켓은 규제해야 된다. 해서 규제도 했었잖아요. 네. 그 요인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그런 걸 제도를 할 때 우리나라 정책가들이 마치 그 SSM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마켓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를 막으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거야. 그 시장에 판을 치는 분들이 살아날 거야. 네. 근데 사실은 그거 관계없이 쿠팡이 다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사실 이 시장들을 어떻게 이제 잘 살리고 쿠팡이나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뭔가 남용을 갖다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져서 저런 갑질 못하는 곳이 있나요? 있죠. 어디가 꽤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거는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꽤 있어요. 실제로 꽤 있습니다. 한두 개가 독과점하는 분야들은 다 해당이 돼요, 실제로. 근데 요 쿠팡 사업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데 예. 다 취급하는데 만약에 야 니네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라고 하면 아니 양배추는 시장 점유율이 컬리가 더 많은데요라고 하면 그럼 양배추는 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것도 그럼 배달 앱까지 포함이냐? 뭐, 배달까지 포함이냐?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야간까지 포함이냐? 전체 인터넷 상거래 전체야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온라인 그 플랫폼 사업자까지 다 포함한 시장을 규율해야 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쿠팡, 유메프, 뭐 이런 티몬,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유소다 간단하거든요. 그냥 주유소 사업은 매출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되게 쉬워요. 근데 쿠팡 사업 좀 어려운 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애매했던 거예요. 다만 그래도 애매할수록 사실은 더 명확하게 판단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만약 지정했다면 뭘 막았을까? 끼워 팔기.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끼워 팔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끼워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이익이냐? 이건 또 별개의 잘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왜냐면 그- 퓨어 팔면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애매하네 진짜. 예, 예. 근데 뭐 그거 말고 뭐 입점 업체한테 광고로 강제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거.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그래서 사실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 모든 쟁점이 다 재검토되고 있는 거고 네. 심지어는 이제 노동법적 쟁점들, 노동자들, 야간 근로자 이런 것까지도 물론 별개로 이슈화가 됐지만 거기까지 폭넓게 지금 다 사회적인 문제로 검토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개인정보 이번에 안 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하나도 못 고치고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쿠팡 대관 직원 더 계속 만났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가슴 세금도 계속 떼먹었을 거고 이번에 국세청이 나섰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그러면 쿠팡이 정말 어디까지 점유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거를 더 커졌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췄을까 이런 게 고민은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는 알겠네요. 그 저희도 우리끼리 얘기해서 야 쿠팡 왜 그래? 내지는 야 쿠팡 주가 계속 떨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다들 그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그렇죠. 때 다들 이제 모이는 게 범킴, 김범석 네, 네.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맞아요. 네. 기분은 나쁠 수 있고 가짜는 수 있다. 그쵸. 가짜는 수 있어. 뭐 이해는 돼.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아니냐?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사업 잘 되는 게 먼저지. 네. 그쵸. 예. 그걸 왜 여기서 자존심을 세워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사과만 하면 용서 다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분명히 국민 감정 이래도 진짜 나는 장담하건대 김범석도 나와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진짜 많이 용서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더라고. 난 그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용서하더라고 오히려. 근데 하면 되는 거 왜 그걸 안 하냐 바보같이. 그래서 끝까지 버틸까? 저기도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닌데 이제 이런 논의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벌이 안 가네요. 예. 그냥 아주 크지 않아요. 국민들이 쿠팡 이용 화가 나서 쿠팡 이용 안 한다 말고는 벌이 없네요. 그쵸. 그냥 과징금 1조 안 될 것 같은데 강경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네. 1조 안 되는데 쿠팡이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그 얼마나 무서워할까? 예. 여러 가지 고민은 듭니다. 예. 어떨 것 같아요? 예상 탈팡. 근데 탈팡밖에 안 남았는데 탈팡. 오늘 결론은 과징금 예측하기도 하나의 게임이에요. 과징금 과연 얼마일까? 1조 뭐 내도 뭐 까짓 거 낸다고 생각하고 이런다면서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저기 정부에서는 나중에 소송하면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하면 받을 수 있죠. 과징금 금액을. 근데 그죠? SKT가 아까 1,000몇백억이었거든요. 네. 과징금이. 예. 그것도 이제 다툴 건데 쿠팡이 SKT도 아까 1,000만 명이 넘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SKT가 2,324만 명인데 1,350억이에요. 과징금이. 처음에 딱 때린 게. 네. 그러면 3,300만 명에다가 이거는 창으로 찔린 게 아니라 유출이 된 거니까 네. 네. 과징금 그냥 매출 생각하면 저는 한 5천억? 5천억 되지 않을까? 4, 5천억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 뭐 5천억. 과징금이 법이고 그러면 해야지 그렇게. 예. 근데 1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쿠팡 입장에서 4천억? 오케이. 할 것 같거든요. 4천억 뭐 일단 내야지 뭐. 아니 그래도 와서 사과만 하면 많이 줄 수 있다면 나 같으면 사과했겠네 진짜. 비즈니스맨이 왜 그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개인적 책임을 오히려 어.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고 법인 책임을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건 아닐까 그런 하는 생각이 드는 전략인가. 거예요. 개인 책임? 김범석이 네. 김범석 개인이 무슨 개인 책임을 책임은 져요? 없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어. 사과는 와서 사과하는 네. 정도도 내 인생에는 네, 사과는 네, 없다. 내가 그냥- 잘못하지 않은 거는 네. 사과 안 한다. 내 네. 인생의 가치관이야 그게. 저는 그 전 국민 앞에 내가 모습을 드러내서 사과하고 마치 다 내 잘못이다. 무슨- 이거를 하느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네, 내 그거 하냐? 나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미국 한국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 쿠팡 한국 오케이. 법인이 한 4조 버는데 한 4, 5천억이면 그걸로 하자. 이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네.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시각을 들었습니다. 옳은 시각을 들은 건 아니고요. 오늘은 다양한 시각을 들었어요. 네.
이제 의견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A의 의견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나쁜 겁니다. B, C, D, E, F, G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님 따님 화이팅. 공부 잘해라. 아빠가 탈방하고 싶은데도 못 하신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